Welcome. Money Supermarket.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 참 안 떨어지죠?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여러 번 발표되었고요. 또 금리도 오르고 있죠. 대출 규제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이거 참 이제 좀 떨어질 만한데 안 떨어져요. 서울 아파트 값 떨어지기를 기대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안 떨어져요. 그죠? 늘어나는 양도세보다 버는 돈이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 보유자 등 양도세 기준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버티면 양도세 더 낸다 한들 버는 돈이 더 많다 이런 이야기죠. 또 심지어 늘어나는 이 양도세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 부담하는 관행도 있으니까 이건 집 가진 사람 계속 오르기만 하면 양도세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서울 아파트가 물론 제가 아파트 값 폭등 폭락이라는 또 동영상을 얼마 전도 아니죠. 한 달 넘었죠. 그때 한번 같이 나누었는데 그 이후로 그때 이 아파트가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역별로 이렇게 차별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잘 살펴보아야 한다 하면서 목동 아파트를 사례로 들었었는데 그 이후 1억, 2억 그 지역에서 오른 아파트들도 많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서울 아파트 참 안 떨어지네요. 그죠? 떨어지기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좀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건데 그래도 안 떨어져요. 자, 그렇다면 정말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서울 아파트는 참 잘 안 떨어질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참 잘 안 떨어지는 서울 아파트. 늘어나는 양도세보다 버는 돈이 많다고 하는데 정말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죠? 자, 서울 아파트는 앞으로 더 부족합니다. 점점 더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지난해 서울 인구가 993만 명인데요. 6년 만에 1천만 명 이하로 떨어졌답니다. 6년 만에 1천만 명 이하로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는 앞으로 더 부족하다네요. 좀 이상하죠, 그죠? 부족하다고 하니까 희소성 때문에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지난해 2016년 기준 서울 인구 993만 명, 이것은 6년 만에 1천만 명 이하로 떨어졌답니다. 자, 숫자는 줄어드는데 서울 시민 인구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지만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 양도세 폭탄, 이것도 소용없어요. 아니 도대체 왜 서울 아파트는 도대체 왜 계속 오르기만 할까? 서울 인구도 줄어드는데. 자, 이 표를 보시면 서울 인구는 감소합니다. 이 표 한번 보시죠. 왼쪽에 이제 표는 서울 인구가 지속적으로 이제 6.25 전쟁 이후로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했죠. 이때는 서울 아니고서는 소위 그 미국의 밀가루 원조 등 서울 아니고서는 상당히 먹고 살기가 힘들었고 또 인구도 많이 나왔죠. 한 가정당 부부가 3명에서 5명 정도는 쉽게 낳았던 시기였으니까 인구가 급증하다가 이 그래프 보시면 인구가 한 1,000만 명, 그죠? 1,000만 명을 넘어선 때로부터 상당 기간 이게 1,000만 명 이상에서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계속 정체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7년간 인구 10만 명 이상이 증가한 경기도 지역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서울 인구들이 주급이 많죠. 서울 복잡하죠. 하니까 점점 서울을 떠나서 서울 인근, 경기도,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옮겨갔다는 이야기죠. 보면 지난 7년간 인구 10만 명 이상 증가한 경기도 지역은 화성시, 그죠? 화성시가 제일 많이 증가했어요. 18만 1,137만 명 지난 7년간. 그 다음에 김포도 한강지구 등등 해서 아파트도 많이 지었죠.
뭐 15만 정도 증가했고 용인도 많이 증가했죠. 뭐 12만. 또 수원 12만. 남양주 10만. 화성, 김포, 용인, 수원, 남양주 이런 등등의 서울 인근 수도권 도시들은 뭐 아파트 많이 지었죠.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아무래도 서울 도심보다는 아파트가 싸니까 이쪽으로 서울 인구들을 많이 이렇게 유출이 되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서울 인구는 감소합니다. 지난 6년 동안 처음으로. 그래서 그 결과 1,00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답니다. 그죠? 그런데도 집은 계속 부족하대요.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거죠.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남의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을 원합니다. 실제 서울 지역 자가 비율은 내 집 비율, 그죠? 서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내 집을 가진 비율은 47%에 불과해요. 즉, 2명 중에 1명은 내 집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전국 기준으로 하면 60%, 전국 기준의 자가 비율은 60%인데 서울은 50%가 못 돼요. 다 집은 많은데 내 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전히 또한 여전히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PIR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2016, 17년 올해 기준으로 보아도 서울이 17.82, 서울이 17.82라고 하는데 이것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쟁이가 17년, 약 18년, 17.82년, 약 18년 가까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았을 때 서울에 있는 집을 산다 이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럼 대단히 비싸네. 우리는 비싸지만 전 세계 257개 주요 도시를 같이 비교해 보면 별로 안 비싸다라는 거죠. 33등. 여기서 보면 홍콩, 물론 중국 대도시, 그다음에 일본 동경, 태국, 방콕 또 서울보다 PIR이 높습니다. 심지어요. 베트남의 호지민도 15등이래요. 한국은 몇 등? 서울은 몇 등? 33등.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내 집이 아니다. 그죠? 내 집이 아니다. 둘 중에 한 명은 내 집은 아니다. 내 집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서울 지역의 서울의 다른 전 세계 주요 도시 대비 PIR은 낮다. 33등이다. 그러니까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왜 서울 인구는 주는데 오히려 아파트 값은 오를까? 두 번째, 주택이 아니다. 아파트입니다. 즉 서울 집값이 아니라 엄밀히 이야기하면 서울 아파트죠. 그죠? 집이면 다 집이냐? 다 집이 아니라 아파트라는 거죠. 단독주택도 아니고 다세대도 아닙니다. 자, 지금 이 표 나가고 있죠. 이 표도 보시면 꾸준히 이제 가운데 연두색이죠. 이게 연두색 그래프가 아파트가 증가하는 게 제일 위에 이제 파란색 그래프는 서울 지역의 총 가구 수 증가예요. 집은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보통 이제 집이라 하면 우리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빌라 이렇게 이제 나누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누어 보면 그 가운데 아파트는 계속 이렇게 상승합니다. 아파트 상승하죠. 자, 아파트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우상향 상승은 늘어나고 있는데 줄어든 게 있네요. 뭐가 줄어들었죠? 바로 이 빨간 선, 그죠?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은 요렇게 우하향, 그죠? 우하향으로 단독주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단독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재개발, 그죠? 재개발 많잖아요. 강북 쪽에 특히. 이 강북 쪽에 있는 많은 단독주택들을 헐고 뭘 짓는다? 아파트를 짓는다. 그죠? 주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원하는 거죠. 아파트. 다세대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다세대는 보면 2000년 이후로 증가한 다음에 계속 크게 변동폭이 없이 이제 꾸준한데 다세대는 주로 또 아파트가 비싸서 살지 못하는 분들이나 1인 가구들이 이제 다세대를 많이 살죠. 또 이 다세대들은 은퇴하시는 분들, 조금 자산을 가진 은퇴자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임대 소득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서울 시내 곳곳에
다세대 주택을 많이 짓고 있죠. 근데 조심하라고 했죠, 그죠? 계속 다세대 주택을 다 선호하는데 잔산용 가진 은퇴하시는 분들이 서울 지역에도 이제 이렇게 입주자를 못 찾는 다세대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죠? 또 주의하실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이게 단독 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가 중심이라는 거죠. 이제는 단독 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 단계를 떠나서 뭐죠? 아파트를 헐고 아파트를 짓습니다. 옛날 아파트를 헐고 새 아파트를 짓는다. 이것이 뭐죠? 재건축이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존에 이제 단독 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다. 플러스 옛날 아파트를 헐고 새 아파트를 짓는다. 이 이야기는 서울 지역에 이미 그냥 서울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없으니까 단독 주택을 헐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고 그것도 모자라서 옛날 아파트를 헐고 새 아파트를 짓는다라는 거죠. 어쨌든 사람들이 뭘 원합니까? 아파트를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아파트는 여전히 희소하다. 아파트는 여전히 희소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요.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주택이 아니다 아파트다 그랬다면 이제 세 번째는 뭐니까 오늘 이야기할 본론이에요. 오늘 이야기할 본론. 왜 서울 인구는 감소하는데 집값은 계속 서울 아파트 값은 오를까? 전혀 새로운 수요가 생겼다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전혀 새로운 수요가 생겼다. 자, 왼쪽 그림은 호텔입니다. 정말 럭셔리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호텔에서 쉬고 있는 또 여인의 그림이 나오네, 그죠? 이 호텔입니다. 호텔은 비싸죠, 그죠? 오른쪽은 바로 숙박 공유 에어비앤비라는 숙박 공유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숙박지를 고른 사람이 아주 편안하게 책을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전혀 새로운 수요가 생겼다. 이것이 오늘 서울 인구는 주는데 왜 아파트 값은 오를까? 계속 오를까에 대한 숨은 발견, 그죠? 그 이유, 오늘 핵심입니다. 전혀 새로운 수요가 생겼다.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이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집값 폭등의 주범입니다. 밴쿠버 볼까요? 캐나다. 2009년 이후에 캐나다의 밴쿠버가 6년 사이에 집값이 무려 2배 이상 폭등했다고 합니다. 가히 우리나라보다 더 크게 올랐죠. 가히 살인적인 주택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집이 필요한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이 집을 못 구해서 시외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에 속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죠, 그죠? 서울에 집을 못 구해서 시외곽, 즉 서울 수도권, 서울이 아닌 경기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상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밴쿠버시에 나온 에어비앤비죠. 에어비앤비 물량은 27%, 39%, 30%에서 40% 정도가 에어비앤비 전문 임대업자들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에어비앤비 밴쿠버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박을 공급하는 이 업자들이 개인들이 아니라 전문 임대업자들이라는 거죠. 한 40% 가까이가. 이 전문 임대업자들이니까 전문으로 임대하니까 뭐죠? 집이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를 에어비앤비 전문 임대업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집이 필요한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인 집이 없고 또 집값이 2배 이상 폭등했다는 현상입니다. 밴쿠버. 뭐 때문에요? 바로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 때문에. 미국 LA 또 뉴욕도 마찬가지로 하는데요. 에어비앤비로 인해서 주택 부족에 몸살을 겪는다고 하네요. 뉴욕의 경우는 전문 업체들이 에어비앤비 전문 임대업자. 뉴욕의 경우는 전문 업체들이 에어비앤비 물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스페인 바르셀로나 보면요. 바르셀로나 에어비앤비 전문 임대업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답니다. 이 에어비앤비 전문업자들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것으로 실제로
뭐 숙박업을 하고 있으니까 정해진 땅에 주택이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집값이 비싸지면서 못 사고 있다. 그래서 스페인 바르셀로나도 이 에어비앤비 전문 임대업자들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독일 베를린시는요, 숙박 공유에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답니다. 캐나다 퀘벡시는 에어비앤비 사업자들에게 호텔과 동일한 수준의 숙박세를 받는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전 세계가 에어비앤비 숙박 공유 서비스 업체인 에어비앤비로 인해 가지고 집값이 폭등한다. 집이 모자라지고 집이 아주 모자라졌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고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집을 구하지 못해서 시 밖으로 쫓겨나고 있다. 우리 서울하고 똑같죠, 그죠? 이 원인이 바로 숙박 공유 업체 에어비앤비의 후유증입니다. 후유증. 자, 그러면 이 에어비앤비 또 여기도 에어비앤비로 적어놨는데 에어비앤비입니다. 이 에어비앤비 공유 경제의 대명사 에어비앤비를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요, 이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 업체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에어베드 앤 블랙퍼스트 이렇게 해서 에어비앤비입니다. 보시면 그죠? 에어비앤비 에어베드 앤 블랙퍼스트, 이것을 에어비앤비인데 2008년도에 생겼어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200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원래 취지는 집이나 방을 단기간 빌려주는 집주인과 숙소를 찾는 여행객을 연결해주는 숙박 공유 서비스인데, 집주인은 남는 주거 공간을 활용하고, 우리도 뭐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집에서 집이 공간이 남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방이 3칸이었는데 한 칸을 차지하고 있던 뭐 자녀가 외지에 공부하러 간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주거 공간이 남는 경우가 있죠. 그것을 이제 단기적으로 필요한 여행객에게 빌려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단기 렌트. 여행객은 현지인의 집에서 묵으며 문화를 체험한다.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이렇게 공유 경제 에어비앤비는 공유니까 뭐죠? 공유니까 남아 있는 뭐 이런 이렇게 방, 또 공유 경제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자동차, 이런 것도 자동차 공유, 이렇게 자동차를 같이 쓰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공유 경제인데, 어쨌든 이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는 문화 체험과 숙박을 결합한 그런 컨셉으로 2008년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죠? 민박 좀 떠올려지죠. 그렇습니다. 한국형 민박, 이것이 바로 에어비앤비가 시작하게 된 계기였다고 하네요. 한국에서는요, 이 에어비앤비를 하려면,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외국인들에게 내 집을 내어주고 또 비용을 받으려고 하면 이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에어비앤비 숙소를 등록하려면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복도식 있죠. 복도식 아파트는 같은 층에 있는 입주자들에게, 또는 계단식 아파트는 같은 통로 있죠. 같은 통로 입주자들에게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동의서가 필요하다는데, 실제 뭐 이런 동의 받고 에어비앤비 숙박업을 하는 사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이 미신고 숙박업은 엄연히 불법인데 이 가려낼 방법이 없어요. 오피스텔도 에어비앤비 숙박업을 많이 해요. 오피스텔 역시도 마찬가지로 신고 없이 에어비앤비 숙박업을 하면 당연히 불법입니다. 자,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 숙박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애초에 숙박 공유 에어비앤비는 문화 체험과 숙박을 결합한 컨셉으로 시작했는데, 오피스텔에서 무슨 문화를 체험하겠습니까? 그죠? 오피스텔에 무슨 문화를 체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에어비앤비는 그저 그냥 숙박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는 뭐 개뿔, 그죠? 문화는 개뿔. 그냥 문화 없이 그냥 숙박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숙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신고도 하지 않고 합니다. 엄연히 불법인데 단속할 여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공유 경제의 대명사 에어비앤비가 그냥 이제 난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국인들은, 국내 한국 사람들이 이 도심 속, 예를 들면 서울 같으면 뭐 명동이라든지
이런 뭐 강남이라든지 이 내국인들이 도심 속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도시 민박업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 에어비앤비는 이 에어비앤비 도시 민박업에 속하는 도심 에어비앤비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가정 문화 체험에 한해서 허용된 업소이기 때문에 내국인 이용자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가정 문화 체험을 하는데 왜 한국인이 그죠? 그 업소를 이용하겠습니까? 다 아는 한국 문화인데, 예, 그래서 내국인 이용자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즉 도심에 있는 에어비앤비, 이게 서울 이게 대도시의 뭐 중심에 있는 에어비앤비 숙박업은 한국 사람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 받고 있다, 그죠? 뭐 이것도 달리 어때 좀 적발해낼 방법이 없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공유 경제의 대명사 에어비앤비가 난립하고 이 불법적인 숙박업을 확산하니까 이것이 각 도시의 집값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의 에어비앤비 현황을 한번 볼게요. 자, 몇 가지 제가 키워드를 한번 간추려 봤는데 첫 번째 51만 명입니다. 51만 명이 무엇을 뜻하냐? 지난해 2016년도 에어비앤비를 이용해서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라고 합니다. 51만 명, 작아 보이죠? 작아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지난해 그러니까 2015년보다는 무려 130% 증가, 130% 그죠? 130% 증가, 2배 이상 증가한가요? 이게 2015년도에 에어비앤비 한국의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한 관광객 수가 51만 명이었는데 2015년도 그 전해는 22만 명에 불과해서 그러니까 2배 이상 급증한 겁니다. 이게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거죠. 이게 내국인까지 한국인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관광객 수가 무려 101만 명이랍니다. 101만 명.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가파르게 에어비앤비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에어비앤비 숙박 시설, 즉 집이죠. 집이 에어비앤비가 필요로 하는 집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에어비앤비 코리아의 한국 내 숙소 해랑을 보면요. 이 에어비앤비 코리아는 한국에서 2013년 1월부터 서비스 시작했는데 그해 2013년 1월부터 한국에서 서비스 시작할 때 그해 1000개 정도에 불과했다네요. 이게 한국 내 숙소가 에어비앤비 1000개 정도인데 현재는 무려 2만 개라고 해요. 2만 개. 야, 2013년에 1000개, 2013년 4년, 5년, 6년, 뭐 7년, 뭐 한 3, 4년 그죠? 3, 4년 지났는데 지금 2만 개, 1000개가 2만 개. 몇 배입니까? 이게 뭐 2000% 엄청 급증한 거죠. 이 서비스 초반에는 주로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 외곽 지역에서 운영했는데 기존 호텔에 비해서 싸거든요. 최소한 20-30% 싸요. 이 에어비앤비 숙박이 집에서 이제 가정을 연결해서 이제 이용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심 한복판까지 진출하면서 갑자기 이제 급증을 했다는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남는 방 활용하고 돈 버니까 좋죠. 그래서 강남권 일대 명동 조금 핫한 지역들은 에어비앤비 숙박업소가 엄청나게 크게 증가했다는 거죠. 그 행태가 주로 아파트 또 오피스텔 뭐 이런 형태라는 거죠. 한국의 B&B, 에어비앤비 실상이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국의 에어비앤비 꼭 서울 지역 이런 대도시 지역만 지금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에어비앤비 2018 최고 트렌딩 도시로 강릉이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최고 예약률 강릉이 전년도 대비 무려 2000%가 넘는 예약 증가율 에어비앤비 전 세계 사이트 가운데 전 세계 지역 가운데 예약 증가율이 1등이라고 합니다. 강릉.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서울이나 부산 이런 대도시 중심의 에어비앤비 숙박업의 급증으로 인한 또 도시 아파트, 특히 서울 지역 아파트 값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 현상을 이야기 드렸고 그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캐나다, 뭐 미국, 뭐 독일 등등의 세계 주요 도시에 마찬가지 현상, 후유증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에어비앤비가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를 벗어나서 한국만 하더라도
소위 지방 도시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세 가지 키워드 정도를 뽑아봤는데 첫 번째 28만 9,400명입니다. 28만 9,400명은 무엇을 뜻하냐? 이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제외한 에어비앤비 이용객 숫자라고 합니다. 2016년도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제외한 에어비앤비 이용객 수가 28만 9천 명이라고 하는데 이 에어비앤비 이용객 101만 명 중 2016년 기준 무려 30%가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제외한 이용객들이라고 합니다. 자, 194%두 번째 키워드 194%는요. 바로 이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제외한 에어비앤비 이용객이 그 전해 2015년에 비하면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겁니다. 2배 이상 급증을 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증가율 1위는 충남 지역 에어비앤비인데 한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네요. 337%. 2위는 전남 333%, 3위는 경남 300%로 이제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 키워드 도시 강릉. 도시 강릉은 전년도 대비 2175% 예약 증가율로 2018년도 예약 증가율 1위를 전 세계 지역 가운데 1위를 가입어 기염을 토하죠. 이 강릉은 에어비앤비 최고 트렌딩 도시 1위로 이제 등극을 했는데, 자, 바닷가를 이렇게 바다 조망, 바닷가에 있다는 것. 그다음에 다양한 음식, 식도락. 그다음에 또 뭐 이번에 이제 뭐 동계 올림픽 등등해서 다양한 스포츠, 해상 스포츠까지 즐길 수 있다. 이런 강점들이 부각되면서 2018년 에어비앤비 최고 트렌딩 도시로 바로 강릉이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자, 집값은 자, 이 에어비앤비 세계적인 숙박업소, 숙박공유 에어비앤비로 인해서 우리나라 서울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도시가 몸살을 합니다. 몸살을 하는데 이 현상이 비록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지방으로 확산되니까 우리가 지방 집값은 서울 집값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나고 오히려 미분양 또 팔지 못해서 안달인 지역도 많아집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분들한테 이런 에어비앤비 숙박 공유 이것들을 어떻게 좀 잘 이용해서 그에 합당한 또 투자 또 임대소득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도 고민하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돈 파는 가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어비앤비가 확산되는 이유를 또 몇 가지 키워드로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9,800명. 자, 9,800명은요. 지난해 단 한 번이라도 여행객을 지난해는 2016년 기준인데요. 2016년 기준에 단 한 번이라도 여행객을 받은 집주인 수가 9,800명이라 합니다. 작아 보입니까? 작지 않습니다. 2015년에 그 전해 2015년에 대비하면요. 무려 2배 이상 급증입니다. 자, 지금 에어비앤비 숙박 공유 에어비앤비가 제가 이야기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그 키워드 단어가 뭡니까? 급증, 그죠? 급증입니다. 이게 크게 빠른 속도로 에어비앤비가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증가하고 있다 보니 그것이 바로 집값, 그죠? 집수요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400만 원입니다. 이 에어비앤비 숙박업을 하고 있는 이 집주인들이 연간 평균 수입이 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연 평균 수입이 400만 원이니까 월간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 35만 원 정도 됩니까? 그러죠? 33만 원 정도 이렇게 되네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 400만 원, 이게 평균 금액인데 주로 에어비앤비 전문 숙박업자들이 많아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그 전문 숙박업자들의 평균 수입이 이보다 훨씬 높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 집 하나 정말 순수한 의미의 숙박 공유 에어비앤비의 순수한 의미로 이용하는 내 집을 가지고 있다. 내 집에서 빈방이 생겼다. 뭐 우리가 이제 익히 좀 이해할 수 있는 민박 개념. 그런 개념의 수입은 이보다 훨씬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가 확산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나의 소득으로 연결시키려면 조금 사업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저 에어비앤비의 순수한 컨셉과 목적대로 하면 귀찮기만 하고 돈도 안 될 수 있다. 이거 꼭 한번 기억해 보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는 에어비앤비 전문 임대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를 정말 하시고 싶으면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고 싶다면
사업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 속에 거의 콘도 사업자들이에요. 이 에어비앤비 전문 임대업자들은. 우리는 콘도 하면 주로 도시 밖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 바깥으로 나와 있는데 지방 같은데 이 에어비앤비 전문 임대업자들은 거의 도심 속 콘도 사업자와 뭐 똑같다고 봅니다. 실제는 그래서 전문 숙박업자죠. 전문 숙박업자고 결론 임대업 플러스 숙박업 플러스 관광업까지 그냥 결합시켜 놓은 것이 에어비앤비 전문 임대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색다른 소득을 창출하려면 임대업 플러스 숙박업 플러스 관광업 마인드를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조금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했던 우리의 포인트는 뭐죠? 서울 집값 상승한다. 그죠? 서울 인구는 줄어드는데 왜 집값은 계속 아파트 값은 특히 오를까? 숨은 이유가 있다. 바로 그것이 숙박 공유 에어비앤비 때문이다. 이 에어비앤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집값을 팍팍 올리는 숨은 공신이 되어 있다. 이게 공신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공신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집값을 이해할 때 이 에어비앤비를 꼭 기억하시고 에어비앤비의 영향을 꼭 반영해서 판단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궁금한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럼 나도 집을 사야 돼? 그렇죠? 나도 집을 사야 돼. 늘 이야기하지만 집을 사는 것은 항상 세 가지 포인트를 따져봐야 돼요. 첫 번째 뭐죠? 주거용인지 투자용인지, 그죠? 주거용인지 투자용인지. 투자용이라고 할 때는 이게 두 가지잖아요. 내가 지금 사서 나중에 높은 집값이 또 올라가면 팔 거야. 그죠? 이런 투자가 있고 또 임대도 있는 거죠. 사업용이죠. 사업용. 내가 이 집을 사서 임대를 놓든지 등등 해서 뭐 사업용으로 운용할 거. 이것도 일종의 투자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살다가 또 오르면 팔고 그러니까 주거용도 되고 투자용도 되고 이런 것들 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주거용인지 투자용인지가 조금 이제 불분명하면 무리해서 집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무리해서 또 트렌드에 휩쓸려서 사는 경우가 있죠. 무리한다는 거죠.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서울 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 계속 뭐 지금 단기적으로도 오르고 있는데 올랐는데 또 일시적인 여러 현상들이 있거든요. 일시적인 여러 현상들이 있는데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뭐 일시적인 어떤 자금 흐름의 압박을 견딜 수 있지만 여유가 없는 분들은 견디기가 힘들어요. 당장 이자 또 지금 금리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계속 오를 거예요. 당분간 특히 대출금리. 그러니까 이게 주거용인지 투자용인지를 명확히 하시고 주거용이기도 하고 투자용이기도 하다면 또는 만약에 또 투자용이다고 하면 흔히 또 반대로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두 번째 따져봐야 될 것은 뭡니까? 내 돈인지, 그죠? 대출인지. 물론 이 아파트를 살 때 내 돈 100%로 사기 힘들죠. 왜냐하면 큰 돈이 드니까 대출을 안고 사는 경우가 뭐 일반적이지만 이 대출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그죠? 내가 사는 집과 내가 살려고 하는 이 아파트에 내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물론 지금 정부에서도 우리가 대출은 규제가 되어서 내가 다 빌리고 싶어도 빌릴 수 없는 형편이지만 어쨌든 세 번째 대출을 일으킨다면 현재 소득에서 그 대출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의 소득에서 그 대출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하니까 또한 그 대출 원리금은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현재 소득의 지속 가능성은 어떤지, 그죠? 현재 소득의 지속 가능성은 어떤지 반드시 따져보아야 한다 이 이야기죠. 최근에 이런 문의들이 많이 와요. 이렇게 뭐 아파트를 어느 지역에 샀는데 분양금만 샀는데 뭐 중도금 대출도 안 된대요. 또 당장에 뭐 원리금 등등을 생각하니까 야 이게 골치가 아파진 거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하게요? 답이 없어요, 그죠? 예, 답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이제 잘못 이렇게 그 주택을 투자할 때 이 세 가지 프로세스, 즉 주거용인지 투자용 혹은 사업용인지가 불분명했고 내 돈인지 대출인지 불분명했고 물론 그때는
대출 비중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지 판단하는 것이 불분명하고, 세 번째는 현재 소득의 지속 가능성은 어떤지, 그죠? 현재 소득이 계속 지속이 가능해야 그나마 앞으로 갚아야 나가야 할 원리금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그것이 불분명하면 그냥 어떤 정부 정책의 강력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릴 때 당장이 답답해질 수 있거든요. 방법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금매를 한다든지 또 수천만 원 손해보고 또 팔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최근에 많았습니다. 최근에 많았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거용인지 투자용 또는 임대용 또는 사업용인지 불분명했다. 내 돈인지 대출인지 그 비율이 불분명했다. 세 번째, 현재 소득의 지속 가능성이 어떤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없이 그냥 트렌드에 휩쓸리다 보니까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서울 집값 인구는 주는데 왜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를까라는 그 숨은 이유를 바로 세계적인 현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 에어비앤비 숙박 공유 업체 에어비앤비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서 함께 좀 나누었는데, 이 에어비앤비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에도 계속,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어떤 단어를 자주 썼습니까? 급증. 이 에어비앤비는 계속 우리나라에서 급증해 나갑니다. 거의 뭐 매년마다 2배 이상의 급성장을 하고 있죠. 그것들이 그것들이 바로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아파트하고 연결됩니다. 오피스텔하고 연결됩니다. 그렇다고 뭐 에어비앤비 때문에 무조건 크게 오르겠네? 뭐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숨은 아파트값 상승의 숨은 요인이 에어비앤비 숙박공유 업체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돈 되는 정보가 매일매일 돈 파는 가게. 이 방송 들으시고 궁금한 내용, 기타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돈 파는 가게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 맺어주시면 1:1 채팅을 통해서 또 Q&A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